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서비스 산업 두 번째 시간이고 교통통신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산업과 관련돼서 보면은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 중심의 1차 산업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차 산업, 즉 제조업 중심의 종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업화에서 탈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즉 2차 산업 비중은 줄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런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정보통신, 교육문화 디자인 등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서비스업의 유형은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비중, 산업별 종사자 비중 변화만 보더라도 1970년부터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커지는지 보이죠. 3차 산업이 굉장히 늘어났고 반면에 1차 산업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2차 산업은 많이 그래도 늘어났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그래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고, 생산자는 생산을 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 식당 많이 가죠. 그래서 음식, 숙박업 이런 거, 혹은 뭐 도매업, 소매업 이런 게 다 물건 사고 팔고 물건 파는 이런 것이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이 필요한 거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인데 금융, 보험, 방송, 사업 서비스업 등등 뭐 광고, 우리가 보는 광고 같은 경우도 기업을 흥하게 해주는 것 흥하게 해주는 것다 보니까는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겠죠. 그리고 갈수록 서비스 산업이 고도화되어 간다. 고도로 발달되어 간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탈공업화 사회에서 특히 어떤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냐?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한다. 소비자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더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서비스업 중에서는 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우리 주변에 음식 팔고 숙박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만 보더라도 물건 팔고 이런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소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더 돈을 많이 버냐라고 했을 때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돈이 더 되죠.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라는 것은 어쨌든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은 도매업, 소매업, 숙박, 음식점 이런 소비자 서비스업은 어쨌든 인구가 갈수록 출생아도 줄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편인데 특히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수록 이렇게 고도화가 되어가는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모든 생산자 서비스업이 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서비스업 볼게요. 입지 특성. 어떤 곳에 입지하냐? 소비자 서비스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사는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입지할 수밖에 없고 또 업체간 경쟁을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산 입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편의점도 동네에 그래도 한 개, 좀 띄엄띄엄이 있잖아요. 그게 이 경쟁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입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화된 이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된 소비자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에 한 곳에 집중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울렛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 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통, 통신이 편리하고 정보, 전문 인력 획득에 유리한 지역,
그리고 기업 본사가 집중된 곳, 이런 발달된 곳에 입지하다 보니까 기업이 많은 곳, 그래서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도심 쪽에 입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을 비교했을 때 대도시에 더 많이 집중해 있는 것은 집중도로 봤을 땐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죠. 그 다음에 종사자당 매출액, 아까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많이 번다고 했고, 총 사업체 수는 생산자가 적고 소비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적다.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입지가 또 변화하는데, 높은 임대료, 교통 혼잡하면 모였을 때 불이익이 많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소비자 서비스업은 사람들도 이제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소비자 서비스도 같이 대도시 교외 지역으로 확대되는 편이다. 사람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많이 갈수록. 그다음 생산자 서비스업은 이제 교통 조건이 유리하고 업무 환경이 쾌적하면 또 주변으로도 기업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을 따라서 주변 도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통신 볼게요. 주요 교통망을 보면 우리나라 고속국도도 많고 경부고속국도, 이거는 경부, 서울, 경, 부산할 때 부예요. 서울이랑 부산을 잇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고속국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고속철도, 빠르게 가는 고속철도도 이 표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 주요 공항들도 있고, 이런 교통통신 관련해서 교통망 부분을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를 뭐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시로 보여줬고요. 1960년대 이전에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였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 경부고속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이제 잘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여객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화물은 말 그대로 화물, 수송의 중심으로 도로를 많이 이용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도 교통이 위축되었고요. 1970년대 이후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지하철이 개통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개통으로 대도시 교통난 해소되고, 지하철이 개통되면 꼭 서울에서 살지 않더라도 서울 주변에 살아도 출퇴근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 가능하잖아. 그래서 하나의 권역처럼 대도시가 이렇게 권역처럼 이루는, 서울 예시로 들면 서울 주변에 성남 그런 지역들이 같이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인다고 했었죠. 출퇴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도시권이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표적인 고속철도인 경부,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고속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됐고, 무역도 더 국제무역이 증가했는데, 무역항이 대표적으로 부산, 광양, 평택 등이 있고, 공항,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발달은 우리가 지금 이미 느끼고 있죠. 그래서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변화들, 이거는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재택근무가 많아졌다든지 이런 내용들. 하지만 교통이 발전된 곳 아닌 곳 간의 격차는 심화됐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공간적 분업도 또 한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면 되고요. 오늘 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 해가지고 4개가 나와요. 해운, 철도, 도로, 항공. 이들의 특징과 관련해가지고 이 그래프 자료랑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먼저 교통수단별 드는 비용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주행했을 때 드는 비용,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운송 비용인데요. 주행 비용. 그다음 2번째는 기종점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종점에서 드는 비용, 출발했을 때 이런 종점에서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아왔을 때, 출발했을 때 종점에서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배를 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배가 이제 물건을 싣고 그 근처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바로 물건을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고비가 필요한다든지,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이 하역비가 필요하다든지, 보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운송 업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종점 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기종점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은 시작점, 여기 시작점이 기종점 비용, 그다음 주행 비용은 그 위에가 주행 비용이에요. 그러면 각각 항공도로, 철도, 해운의 시작점인
여기 기종점 비용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도로는 여기, 그 다음 철도는 여기, 해운은 여기, 그 다음 항공은 여기죠. 기종점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게 뭐죠?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바로 도로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자동차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우리가 그냥 출발하고 할 때 따로 뭐 싣고 내리는 비용, 뭐 창고비 이런 게 필요하진 않죠. 근데 물론 보험료 이런 거는 필요해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정도만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기종점 비용은 즉 고정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종점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게 도로, 항공이 가장 많이 됩니다. 우선 공항 운영하는 것만 생각해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주행 비용 한번 볼게요. 주행 비용은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그럼 보면 주행 비용이 이렇게 기울기 보면 되는데, 특히 주행 비용에 있어서 기울기가 급하게 되는 게 어때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상당히 넷 중에서 급하죠. 즉 많이 운행할수록 이렇게 주행 비용 증가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도로는 어떤 거에 적합하냐? 단거리에 적합한 편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는 많이 장거리 뛸수록 넷 중에서 제일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행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두 개의 선들이 만나는 지점, 여기 보면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A,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 선이 만나는 여기 B, 그 다음 나머지 C 했을 때 A를 단거리, B를 중거리, C를 장거리라고 봤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즉 A, B, C일 때 어떤 걸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보면 되냐? 제일 아래에 있는 선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돼요. A 같은 경우에 단거리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뭐야? 지금 도로가 제일 유리하다는 거야. 총 운송비 측면에서. 그래서 A는 총 운송비가 가장 저렴한 자동차가 제일 유리하다. 도로가 자동차야. 다음 B에서는 만나는 지점, A 끝에서부터 B 끝까지 했을 때 제일 아래에 있는 애가 녹색이네요. 얘가 바로 철도. 즉 중거리에는 철도가 유리하다. 총 운송비 측면에서. 그다음 마지막 B 이후에 C, 장거리 같은 경우 제일 아래에 있는 애가 뭐야? 해운이죠. 그래서 장거리는 배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는 철도, C는 선박이 유리하다 나와 있고요. 기종점 비용은 운반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얘기했죠. 단 운반거리 비용은 이동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운반하는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다 보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반거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행 비용이요. 그럼 여기 볼게요. 도로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주행 비용은 철도용보다 비싸다.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수송이 유리, 도로는 단거리 수송이 유리하다 했고, 철도는 딱 중간이야. 기종점 비용, 주행 비용 모두 중간. 도로와 해운의 중간이고, 해운은 기종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지. 즉 비싼 편이지만 주행 비용이 여기 보면 되게 완만하지. 그래서 주행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대량 화물 같은 거는 장거리 수송할 때 해운이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 같은 거 할 때도 이 큰 배 가지고 무역을 하죠. 항공은 기종점, 주행 모두 비싼 편입니다. 그럼 특징 볼게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 제약이 작죠. 어디나 가기가 그냥 편해요. 차 끌고. 그래서 움직이기가 편해요. 기동성에서 동이 움직인다는 거야. 높은 기동성, 움직이기가 편하고, 문전 연결성은 뭐냐면 문 앞까지 앞전 연결해준다는 건데, 목적지까지 바로 연결한 특성, 즉 A에서 B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면 A 지점에서 B까지, 우리가 바로 A 지점에서 차 타서 B 지점까지 바로 차 타고 내릴 수 있잖아. 문 앞까지 바로 연결해주는 이게 운전 연결성인데, 그게 가장 우수하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랬을 때는 청주공항 내려가지고 집까지 가려면 다시 운전하고 아니면 기차 타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운전 연결성이 다른 건 조금 안 좋은 측면이 있는데, 도로는 엄청 우수하다. 철도는 지형적 제약이 크죠. 즉 어쨌든 철로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철로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돼. 하지만 장점은 기차를 한 번이라도 타봤자면 정시에 도착하는 성격이죠. 정시성이 우수한 편이고 안전한 편이죠.
그 다음에 해운은 바다 같은 경우 바다에서 이제 큰 배를 띄운다고 했을 때는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죠. 파도가 너무 세면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국제 쪽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기상 조건 제약 크고 하지만 신속하게 수송하기에 유리한 편이죠. 여기 국제는 안 넣었고요. 국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역에 사람을 수송하는 거에 있어서 1위부터 순서 보면은 도로, 자동차가 1위.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 자동차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 그 다음 지하철. 우리가 출퇴근 때문에 이 지하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 철도, 항공, 해운 순위고, 국내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동차, 도로,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철도, 항공. 이런 식의 비중이 큰 편이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특히 최근 거 여기가 2014년이 교과서인 최신 건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국내 역의 화물 비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